안녕하세요. 신혜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안철우님의 하루 15분 호르몬 혁명 중에서 3, 4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기분 조절부터 치매 예방까지 호르몬에서 답을 찾다. 호르몬 15분 처방전에 제시한 것은 수다였습니다. 세로토닌이 수다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수다는 힘이 세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다를 통해서 감정과 고민을 나누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세로토닌 분비와 긍정적인 순환고리를 만드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세로토닌 농도를 낮춘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은 세로토닌 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수다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안정감과 행복감과도 연결되는데요. 수다 중에 느끼는 즐거움은 웃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로 심박수와 폐활량을 높여서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세로토닌 분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호르몬 15분 처방전에 수다를 넣을 만큼 의미 있는 활동인가를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로움과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 수다만큼 좋은 게 없다며 수다 예찬론을 펼쳐주었다고 합니다. 수다의 시간보다는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는요. 하루에 한 권 동화 읽기로 마음이 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동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요. 동화에게 효과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한 동화는 창의력을 일깨우고요. 신기한 사건은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유연한 사고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요. 주인공의 시련과 극복을 지켜보면서 독자는 대리만족과 희망을 경험합니다. 동화는 공감 능력을 키운데도 탁월합니다. 동화 속 주인공은 자신이 느낀 두려움, 슬픔, 기쁨을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동화된 독자들도 감정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동화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사람들마다 책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4권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른이 되면 책을 잘 안 읽게 되기도 하는데 동화는 이런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요. 독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서는 뇌를 깨우고 뇌를 재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책을 안 읽는 이유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재미가 없고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가 많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한 것이죠.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는 책 읽기를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처럼 시간을 정해놓거나 하루 10쪽처럼 독서에 대한 부담감만 줄어도 책 읽기가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독서의 즐거움은 곧 도파민 증가를 의미하고요.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했을 때, 책 한 권을 다 읽어냈을 때 도파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독서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새로운 책을 또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파민의 효과를 높이려면 독서의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소리를 내어 읽어도 좋고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좋고요. 무리하게 뇌에 정보를 밀어넣지 말고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주면서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도파민이 적당히 분비돼서 즐겁게 독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 그림 그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위해서인데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손과 눈 그리고 뇌가 함께 움직이는 복합적인 활동이고 그림은 내면의 감정을 표출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하는 동안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완전한 몰입과 즉각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색연필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관찰하며 그려보는 것들을 시작하셔도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훌륭한 마음 스트레칭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또 다른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 뇌는 활발하게 하고 기분은 산뜻하게 하는 정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몸과 마음 모두에게 이롭다고 하시면서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깔끔한 공간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관점에서 보자면 정리는 노르에프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정신의 몰입도를 높이고 신체의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대와 함께 몸을 쓰는 활동에서 분비가 더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정리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집중력의 균형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코르티솔을 낮추고 도파민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요. 어떤 부분을 정한 다음에 타이머를 맞추고 한 곳만 공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는요. 새로운 자극으로 시냅스를 연결하는 외국어 공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가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에 효과적인 이유는 언어 공부가 뇌의 여러 영역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운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증가하고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뇌의 유래 신경 영양 인자 증가가 나타나다고 하네요. 도파민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코르티솔 감소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BDNF 증가로 뇌세포의 노화가 늦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어 공부는 다른 공부와 달리 정보 습득이 아니라 기능 습득에 가깝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발음, 인지 등 여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뇌가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의 뇌가 모두 역할을 해냅니다. 또한 언어 공부가 인지적 유연성, 다중 작업 처리 능력, 창의력 등 전반적으로 뇌를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뇌의 노화를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신경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 불안과 우울을 치료하는 마음 스트레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를 제안하고 계시네요. 글쓰기 중에서도 일기쓰기는 단순히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최적의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감정의 회수가 이루어지고요. 인지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고요. 어떤 생각이든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글로 쓰면서 무작위의 그런 생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와 동기부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도 글로 옮겨보면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상처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뇌와 몸의 협력이 떨어지는데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더욱더 몸과 뇌의 연결이 협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도 권하고 있습니다. 뇌와 손의 협응력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장르를 골라서 딱 15분만 해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호르몬 균형으로 체중은 물론 건강까지 잡는다입니다. 몸과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계단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 소화흡수 속도가 빨라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으로 옮기면서 혈당을 낮추는데 들어온 포도당이 너무 많거나 세포 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포도당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면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때 에너지원을 잃어버린 뇌는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하는데요. 식사 후에 어느 정도의 식곤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면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 30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식후 30분 이내에 적당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식사 직후에 운동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소화를 위해서 위장으로 몰리는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넉넉히 30분 정도로 고려할 때 식사를 마치고 30분 후부터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운동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계단을 오르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는요. 렙틴 분비를 촉진하는 식사법을 추천하시는데요. 천천히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는다고 합니다. 렙틴에 잘 반응하는 몸을 만들면 포만감을 잘 느껴서 제때 식사를 멈출 수 있다고 하네요. 렙틴은 식사를 시작하고 20분쯤 지나야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렙틴이 분비돼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일일 일식을 하는 것의 위험이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몰아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당뇨병 환자들은 저혈당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적당량을 3끼에 나눠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도 저혈당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다이어트 효과도 높이는 렙틴 호르몬 활용법을 소개하시는데요. 과당을 줄이고 단백질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그렐린을 분비를 억제해서 공복감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렙틴 분비도 활성화돼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두유, 우유, 달걀 같은 좋은 단백질을 몇 끼 조금씩 나눠 먹으면 렙틴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제안하시는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는 당뇨를 낮추는 블랙푸드 밥상을 제시하십니다. 블랙푸드는 혈당 조절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검은콩, 흑미, 검은깨, 블루베리, 아로니아, 가지 등 검은 빛을 띠는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은 블랙푸드라고 하는데 모두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푸드를 다양하게 자주 먹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검은색을 내는 색소로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저항성을 낮춘다고 합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블랙푸드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췌장의 건강을 지키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안하시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강 밥상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원재료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네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LDL은 혈관 청소부로 불립니다. 몸에 쌓인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간으로 운반하는데요. HDL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혈관벽과 조직으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양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분류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한데요.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담즙산 배출을 촉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잘 이용하게 만듭니다.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HDL이라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관련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뇌와 신경조직을 구성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곡물류, 채소와 과일에 많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아마씨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료들을 활용한 식단을 준비해서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집중 밥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정해져 있는데요. 체중 1kg당 0.8에서 1g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70kg의 체중이라면 56에서 70g이면 되고요. 계란이 약 60g이니 하루에 계란 하나이면 적당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나이가 들면 이보다는 더 먹기를 권장하네요. 노년에 나타나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1kg당 1.4g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량은 조금 넘치듯 먹는 것이 좋고 닭가슴살, 소고기, 생선, 콩,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근육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단백질만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운동 후 회복 단계에서는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회복 과정에서 소모된 글리코겐도 보충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원을 채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은 운동 후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튀김 요리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굽기, 찌기, 삶기 등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 6번째로는요. 혈당을 낮추고 근육을 늘리는 코어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왜 코어 근육이 중요할까요? 만약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금세 위험에 노출됩니다. 균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동이 어려워지고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해 팔다리의 힘이 약화된다고 하네요. 중심이 흔들려서 관절의 부담이 늘고 부상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노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코어 근육을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테스 여러 운동을 권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은 짧은 시간에 심박수를 올려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이어질 수 있어서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 대사량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레그레이즈나 스쿼트, 크런치, 러시안 트위스트, 플랭크, 마운틴 클라이머 자세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자세 교정 스트레칭을 제안하시는데요. 이것으로 비만까지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통증을 더욱 심하게 하는데요. 한 곳에 압력을 집중하는 자세는 연골과 디스크의 마모를 심하게 하고 근육의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의 S가 곡선이 무너지면 목과 척추의 디스크 탈출로 신경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몸의 내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가슴 부위가 좁아져서 폐를 압박하고 호흡을 얕게 해서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으면 신진대사의 기능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하고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니 당뇨병 발병 위험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세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감소되고 이는 운동 능력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받은 환자들은 운동량이 회복돼서 체중 관리와 비만에서 자유로워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철우 교수님의 하루 15분 호르몬 혁명 중에서 3, 4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을 정리해 드리면서 5장에 나오는 현실에서 직접 호르몬 관리를 할 수 있는 15분 처방전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